안녕하세요. 굿스테이지와 월간 리뷰가 함께하는 김종섭의 컬처 톡톡. 이번 편에는 허철 단장님, 오페라뱅크의 단장님이자 철의 음악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단장님을 모시고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A1 아르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곧이어 공연을 시작할 동주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허철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사석으로 많이 만나는데 우리 방송이니까 지금 예의상께 얘기는 하는데요. 예. 사석으로 전화를 자주 주시죠. 네, 제일 많이 했거든요. 우리 허철 단장님 항상 굉장히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도 벌써 철의 음악 우리 라이브로 전부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죠? 너무 제가 섣불렀나요? 아니요. 네. 아니 나도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그렇죠. 했습니다. 아니 예. 나도 이런 게 좀 유명해져야죠. 우리 단장님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 단장님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석사까지 마친 후에 이태리 페스카라 아카데미에서 또 공부를 계속 하시다가 귀국해서 굉장히 많은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출연하고 약 500여 편의 오페라에 출연했는데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는 오페라 뱅크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페라에서 가장 정통적인 길을 걷고 있는 분이다. 맞습니까?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소박하게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020년 벌써 재작년인가요? 오, 그렇게 됐네요. 오, 세월 빠르다. 2022년이니까. 네, 2020년 2월 달에 그 김부장이 지금 세종문화회관 SC였죠? SC였죠. 제가 봤는데 그때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때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처음 주셨죠. 그렇죠. 처음 줬죠.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잘 모르던 대표님이셨는데 예. 저한테 예. 연락을 주셔서 그때는 제가 더 유명했었어. 그렇죠. 클래식계 아주 저명 예. 인사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때의 그 공연을 제가 회고해 보면은 사실은 코로나 119가 닥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뭐랄까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리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아직 없었죠? 있었나요 그때? 코로나 막 시작할 때. 막 시작할 때. 근데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 생활 주변까지 깊숙이 파고 들리려고는 생각을 못했죠.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장례식이나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런 걸 예견하고 김 부장의 죽음이라는 걸 소재로 삼아서 오페라를 했는지 어떤지 그게 참 궁금해요. 예견을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이제 원작입니다. 이 오페라가요. 예. 근데 이제 애초에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신작 오페라 신작 공모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작가 신영선 선생님하고 작곡가 오해승 선생님께서 이 작품의, 오해승 선생님. 이 작품의 초안을 완성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제작 의뢰를 주셔서 제가 이제 쇼케이스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해서 이제 최종 당선이 됐고 이제 본 공연의 총 책임을 제가 맡아서 제작을 했고 또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또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작품이 2021년도 소극장 오페라 축제에 또 다시 한번 재인됐죠. 초청작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열심히 제작을 하고 만들었는데 맞아요.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김 부장의 죽음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그때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 받아들여서 그걸 무대에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하지만 그렇죠. 이 세상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누구나 한 번씩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죠. 근데 그것을 저희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면하고 산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죽음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다 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뭔가
깊이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보다 조금 더 네.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제작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때 마침 아까 말씀하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단장님이 지금 출연했다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출연한 성악가 연기자 치고는 사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정말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연기력을 아주 뛰어나게 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죽음에 관한 많은 옛날에 다큐멘터리나 동영상 보면 임사체험이라는 거 하더라고. 죽음까지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온 분들 혹시 그런 걸 경험하셨나? 어쩜 이렇게 실감나게 하시지?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경험이 3번이 있는데요. 실제? 가족에게 가족에게.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4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제가 10살 때 10살 때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제가 40살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니까 저에게 깊이 있게 와닿지 못했고 그냥 뭐 이렇게 상여 메고 가는 그런 어렴풋한 기억들이 남아있고요. 매일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아침마다 그 색깔 사탕 하나씩 주셨거든요. 예. 그러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은 사탕 주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의 부재는 저에게 거의 엄마라는 이름은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럼요. 또 10살 먹은 어린 초등학생의 위치에서 온 우주지 우주 정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밤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황망하게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엄마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자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혼자 나름대로 깊이 있는 그 사색을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제가 40살 때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좀 지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셔서 그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아마 김 부장의 죽음을 연기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모티브가 된 심상이 저희 아버님의 노쇠해 가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20여 년 전부터 소극장 오페라 중심으로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소극장이면 아무래도 바로 관객이 1m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하듯이 굵직굵직하게 연기를 할 수 없고 그 얼굴 표정, 눈동자 하나, 이 얼굴 이미지 하나하나 다 정말 진짜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페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좀 축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공연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어우러져서 김 부장의 죽음에서 좀 녹아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소극장 오페라가 사실은 그랜드나 대극장에서 하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표정 관리, 사실은 그 표정 관리인데 그런데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연기할 때도 노래 부를 때도 그렇지만. 근데 그 연기하시는 분들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테크닉도 중요한데 테크닉보다는 진짜로 네가 그 사람이 되면 연기가 그냥 나온다. 이런 논리가 많은데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성악가들은 항상 테크닉을 생각하거든요. 소리를 내는 테크닉, 노래를 부르는 테크닉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가 테크닉을 이기더라고요. 진짜로 연기를 하면 테크닉이 안 보이고 몰입하는 거지. 관중들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순간에. 그건 정말 소극장 오페라를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히나 창작 오페라를 이제 많이 사랑하고 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창작 오페라를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고 신경을 쓰는 이유가 별도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음악이라는 그 존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분야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고요. 근데 또 특별히 이제 그 분야 중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출연도 많이 했지만 또 제작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규모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소극장 중심으로 이제 공연을 만들어 왔고요. 근데 그 공연을 소극장에서 이제 제가 했던 역할들이 기존에 있는 오페라를 조금 규모를 축소시켜서 오페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친숙하게 오페라를 알아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오페라가 이렇게 재밌는 장르였어? 이렇게 의미 있는 장르였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술연당 오페라하우스 가서 국립오페라단이 만드는 걸 보십시오. 그 다음 코스가. 네, 그것은 정통 오페라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만들어드리는 오페라는 입문용 오페라일 수도 있고 뭔가 브릿지 오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정식 스탠다드 오페라를 만들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 이런 장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차원에서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오페라를 저희가 가져다가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런 음악과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또 오페라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김부정의 죽음도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고 내년에도 또 이 김부정의 죽음 또 하기로 했습니까? 준비를 네. 내년도 4월 달에 예. 예술연당 잘소극장을 제가 또 보름을 대관이 됐어요. 야. 그래서 4월 6일부터 김부정의 죽음이 열흘 동안 공연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15일간 그 수익성이 보장이 되나요? 상당히 보장이 안 되죠. 어려운 결정일 텐데. 예, 어려운 결정인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해왔던 오페라 뱅크 철의 음악을 또 좋게 보신 그 후원자는 아니고 사업가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그 사업가와 예술가의 만남으로 탄생한 가장 이상적인 만남 아니야. 가장 이상적인 거. 이상적이죠. A1 아르 때. 이제 나오네. A1 아르 때. 라는 예술 법인이 탄생을 태동을 했는데요. 사실은 A1 아르 때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결정할 때 과연 호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의 행적과 활동상 오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적인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검토하고 결정을 했을 텐데 혹시 얘기가 나온 김에 A1 아르 때는 어떤 회사인가요? A1 아르 때는 원래 A1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A1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하시던 기업가 분이 계신데 우리 손지영 대표님이시죠? 손지영 대표님. 손지영 대표님께서 기업 활동을 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클래식 매니아세요. 클래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연히 저를 알게 되신 겁니다. 저를 알게 되시면서 저에게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대요. 뭐지? 철의 음악 저기 유튜브인데 뭐지?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 무대를 온라인으로 잠시 옮겼었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철의 음악이라는 그걸 보고 그러면 컨택이 된 거예요? 컨택이 그렇게 된 거죠. 철의 음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가 조금 좋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조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제가 봐도 지금 우리 단장님은 굉장히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제가요? 그럼요. 왜냐면 제가 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아니 이게 단장님이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악가들에 대한 바리톤의 그 인상이 있거든. 또 무겁고 편견과 선입견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가까이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김종석 대표님 처음에 되게 접근하기 어렵고 월간리뷰 대표님이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나도 재밌는데. 알고 보면 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관계나 형식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 참 그렇죠. 벽이 생길 때가 많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A1 아르 때가 이제 지난번에 라보힘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라보힘은 창작은 아닌데. 창작 아니죠. 물론
꼭 그 창작과 뭐 비창작, 그 교전 뭐 이런 걸 구분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이 예술과 함께 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라보엠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다음 작품에 제가 알기로는 동주라고 하는데 그렇죠. 윤동주 선생님의 예, 윤동주님의 시를 가지고 예. 가사를 해서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가곡들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가곡 창작 가곡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도 있고요. 기존에 작곡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써놓으신 그런 곡들 네. 그 중에서 7곡을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서 전체가 기존에 있는 곡을 모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이제 이번 별도로 공연을 위해서 8곡이 새로 아이고. 창작이 됐습니다. 야, 그 중에서 또 어느 곡이 또 대박이 터질지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첫 리허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곡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한 존경심과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분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 우리의 그 선배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시대를 살았으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저분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시류에 편승해서 이렇게 피해 다니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 저는 단장님은 반드시 앞에 나서서 아니에요. 저 자신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 네,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인 그런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겪는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썼던 그 연필로 썼던 그 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갔는지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A1 아르떼가 예. 특히 동주를 딱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저희 손정 아니, 대표님이 윤동주님의 열렬한 그래요? 너무 예, 좋아하는구나. 애호가십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예. 저도 그게 맞은 거예요. 네. 우리 대표님이 그런 제안을 했을 윤동주님의 시를 뭐 해볼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딱 맞구나. 너무, 제가 그거 한번 해봐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 있던 게 이게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공연을 제작을 좀 해보시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진을 한 거죠.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용해서 네. 시를 가사로 해서 쓴 곡 중에 난 서시를 잘 좋아해 진짜. 서시가 가장 유명한 시고요. 죽는 날까지 이거. 그 서시로 작곡된 네. 곡들이 꽤 있는데요. 예. 저도 여러 가지 곡들을 들어봤는데 이번에 그 곡 안 해요? 합니다. 예. 그렇구나. 우리 정진채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예, 예, 바리톤 예. 조병주 선생이 부르는 그런 곡인데 고성현 선생님도 이 곡을 레코딩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정진채 선생님이 작곡을 하셔서 처음에 누가 불렀어요? 바리톤 조병주 선생이 제일 조병주 먼저 불렀죠. 선생님이? 예. 근데 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혹시 이번에 조병선 나오시나요? 조병주 선생님 나오죠. 야, 예. 그러면 오리지널 곡을 듣는 거네요. 그렇죠. 오리지널 곡을 들으시는데 예. 서시가 윤동주님 시 중에 가장 유명하고 별에는 밤이 또 별에는 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시들도 있지만 그 두 시가 가장 대표적이죠. 유명하죠. 우리 국민분들에게 유명한 시인데 예. 제가 들어본 서시로 작곡된 곡 중에 가장 그 서시의 운율과 리듬에 그 리듬이 아주 적합하게 작곡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윤동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뇌와 번민이 가장 잘 표현된 멜로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곡을 소화하려면은 네. 정말 감동을 주려면 정말 훌륭한 성악가들이 출연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혹시 이번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어떤가요? 이번에 출연하시는 성악가 선생님들은 제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 기준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인지 정말 그 살아오신 삶이 뭐 성악가들이 사실 삶까지 돌아볼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무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연주 경력을 밟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외국 생활하다가 귀국해서
연주 생활을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네. 그런 젊은 성악가 분들에서 망라에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네. 테너 우리 하만택 선생님. 하마트 선생님 예, 나와요? 하만택 선생님 한국 가곡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고 많이 하죠. 레코딩도 많이 하시고 예. 개인적으로도 코리아 아르츠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하여튼 선생님이신데 뭐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너무 또 친절하신 분이라서.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테너 김동원 선생님. 뭐 노래는 뭐 너무 잘 뭐 부르시죠. 최근에 리허설하는 거 봤는데도 네. 역시 너무 훌륭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보에 나오셨나요? 라보엠은 제가 한 공연에서는 안 하고 다른 라보엠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맞다. 예. 그 12월 30일인가? 그리고 바리톤 최종우 선생님. 최정우 선생님. 예, 그리고 바리톤 조병주 선생님. 네. 그리고 베이스 김대영 선생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소프라노 권은주, 유성녀 선생님 나오십니다. 권은주 이성녀 선생님.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아마 직접 와서 보시면 네. 정말 그 연주력과 함께 그 가곡에 대한 윤동주님의 시를 표현하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노래만 계속 이렇게 나열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좀 독특하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좀 약간 스토리텔링을 좀 줘가지고요. 예, 예.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중간 중간에 윤동주님의 그 삶과 시의 세계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대본을 만들어서 노래와 스토리텔링이 엮여서 이 공연을 다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시는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과 굉장히 감동을 뜨거운 남길 수 감동이 있는 있겠네요. 그런 공연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죠? 이거 고민은이라고. 살이 좀 빠지긴 하는데요. 네. 계속 생각을 하죠. 이제 네.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무대 위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꾸세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못했는데 소극장이든 뭐 저 규모가 큰 그랜드 오페라든 지금 그런 공연들이 민간 오페라단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국립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데 우리 허철 단장님께서 평소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극장도 유럽식 극장 제작 시스템으로 해서 네. 좀 극장에서 제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과연 우리나라 이렇게 풍토에 맞나요? 이 환경에? 예전에는 좀 요원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고. 세계 선진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맞아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능력을 봤을 때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공공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사회 예술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술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것을 민간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개인의 민간 단체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것을 책임져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이 보도블록을 민간이 깔지 않습니다. 그럼요. 공공재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술이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예술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가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왜 공공에서 그 제작 극장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 극장들이 하는 시스템은요 주로 대관 업무를 합니다. 주로 대관 업무를 하고 제작을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 단체들은 대관료를 지불해가면서 공연을 만들고 물론 그 대관료에 대한 일부 보조를 국가에 해주지만 그 제작비가 막대하거든요. 그것도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된 거죠. 그렇죠. 제작비가 막대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250개, 270개 여기에 그런 문화회관에서 그 자체 안에서 제작하는 시스템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제작이 돼서 다시 그 문화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면 뭐 이건 뭐 판에 박힌 말일 수도 있지만 국민 정서 함양과 그러면 민간 오페라단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할 일이 궁극적으로는 뭐 없어도 생각합니다 저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민간 사라지면 안 돼. 민간이 할 일도 있겠죠. 민간이 네. 할 일도 있고 공공단체가 할 일도 있고 네. 그렇다고 제가 공공극장을 주장을 하지만 순식간에 뭐 전국에 있는 250개 극장이 다 되겠습니까? 네.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그 선두적인 역할을 지금 제가 올해 보니까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거기는 뭐 올해 2022년도 시즌제 그 연간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우리나라에 제대로 하는 곳은 대구 오페라 하우스밖에 없고 이거 또 예당이 들으면 손할 텐데. 예당은 좀 대구 오페라 하우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있는데 네. 극장에서 제작하는 시스템은 계속 주장은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아직도 요원한 게 그렇죠. 극장 자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죠. 국가에서 각 극장에 돈을 지원해줘야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죠. 자, 그런데 흔히 비평가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극장을 탓한단 말이야. 야, 극장이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인건비로 다 돈을 쓰고 나머지 극장에 제작하는데 돈을 얼마나 투자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비율을 잘못해서 또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자동차 한 대를 끌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연료가 어디에 소비하냐면 지 몸뚱아리 끌고 가는데 98%를 쓰고 불과 사람을 싣고 나르는 저기는 에너지는 2%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 운영비와 그 운영진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 극장에다가 지원을 해줘야만이 제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우리 보통 비평가들은 극장 뭐하냐, 극장을 탓하는데 극장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재부와 문체부가 같이 전국에 있는 공공극장 예를 들어 뭐 225개인가 230개 그 극장에 제대로 돈을 지원해주고 자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 시설 운영비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그 나머지 금액을 증액을 해서 야 제작극장 이번에 30% 늘려 한다거나 이런 법적인 제도를 취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승산이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빼고 극장을 잘못했다고 탓하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뭐 인원을 감축하고 시설 운영비를 줄여서 공연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더 열악해지죠. 그러니까 공연 제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렇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대화가 통하네요, 우리 단장님. 야, 우리 화이팅. 제가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술의 공공재적인 역할을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술이 그렇죠. 활성화되면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제가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야.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걸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여기다가 할 수 있죠. 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권 후보로 여권과 야권에서 대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좀 소외되어 있고 외면되어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보이는 걸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문화 예술이고 예술 중에 예술이 또 어느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학습이라든가 뭐 그 책이라든가 뭐 미술, 뭐 음악,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족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예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인류 역사를 되짚어 봐도 예술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예술이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이제까지 존재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또 21세기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예술이거든요. 문화예술. 이 문화예술이 그 산업혁명에 덧입혀져서 진짜 성자가 가려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달라. 그죠? 이 그래서 얘기죠? 저는 뭐 예산 증액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
그리고 공중파나 그런 언론 매체, 방송 매체를 통한 예술 쿼터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고사 위기에 처했을 때 영화인들이 으쌰으쌰 들고 일어나서 한국 영화 쿼터제를 사수하면서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적인 그렇죠. 한류 영화로 떴잖아요. 맞아요. 한국 문화예술 클래식 쿼터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있어야 됩니다. 쿼터 제도가 단순히 우리 순수 음악 쿼터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있어야죠. 예, 각 분야에 대한 쿼터제와 예. 그다음에 창작도 네. 쿼터제가 있어야 되고 예, 예. 모든 분야에 쿼터제가 있어서 예. 그래야 고루고루 발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국민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 TV 매체를 통해서 클래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클래식을 볼 수 있는 채널이 다 전멸했고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새벽 3시에 그러면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또 이제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저거 아르떼 보고 뭐 오르페오 보고 다 채널은 많으니까 예. 그렇더라도 일반 전체적인 국민이 예. 공통적으로 필요한 상식 정도는 그렇죠. 정규 방송 예, 프로그램에 예. 넣어라 이게요. 네, 네, 네. 예. 예전에 그러면 그 발전하는 9시 뉴스 거지. 전후로 한국 가구도 하고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 나도 그때 있었는데 그거 기억해요. 예.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참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조차도 좀 쿼터제를 적용해서 예. 누구나 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 그 문화가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한국 가구 하나 틀어주는데 3, 4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5분이면 되는데 그거를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KBS, 안타깝습니다. MBC 다 어떻게 한번 우리가 시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우리 클래식이 트렌드를 따라가? 어떻게? 근데 클래식에 기술을 입히는 거야말로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봐요. 본질은 유지하면서 네. 기술을 입히는 거. 네. 제일 가까운 기술이 뭐냐면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에 예전만 해도 클래식에 누가 유튜브에 나서가지고 뭐 오페라를 알리든 클래식 순수 음악을 알릴까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가장 단연 최고 인기 철의 음악 그것도 사실 늦게 출발했어. 다른 사이트도 다른 그 유튜브도 이렇게 있는데 네. 철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철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상당한 회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지는 않고요. 네. 한 26,000분 정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재작년이네요. 2020년이 2020년 6월까지 이제 공연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시작했나? 그렇죠. 예, 2020년 제가 채널을 오픈한 게 2020년 7월이거든요. 7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당분간은 공연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좀 폐쇄되고 가로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오페라는 그 수요층을 창출할 수 없나? 팬들을 만들 수 없나? 이제 그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오페라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페라는 기업과 국가에서 후원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하면은 재정적으로는 맞지 않는 장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수요층, 관객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은 일이다.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오페라는 그게 쉽지 않을까? 제가 항상 그게 퀘스천이었습니다. 퀘스천이었고 그리고 막상 저도 이제 공연을 제작을 해보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소개하고 좀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그럼 그동안 내가 가졌던 고민을 유튜브에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반응이 처음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게. 처음에는 조금 큰 반응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도 뭐 이렇게 큰 반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클래식 파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순수 음악은 유지하면서 아까 기술을 입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기술을 입히긴 입히는데 순수 음악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장르를 하는 거,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뭐랄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질의 길을 꾹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해서 재밌게 좀 꾸미는 사람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항상, 그 순수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의 소실은 뭐냐면 그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중심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오페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질을 소개하는 데는 각색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대신에 그것을 소개하는 그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하고 친절하고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다가왔을 때 딱 봤을 때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 맞아.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 우리 허철 단장님과 내가 급격하게 우리가 친해진 계기가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순수 음악인데 오늘 갑자기 테너 김호중이 나온 거야.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김호중은 많은 성악가들이 이 얘기를 이미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순수 쪽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 아닌가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허철 단장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저한테 처음으로 깨우쳐 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술을 입히는 것 플러스 성악가들을 보는 안목은 또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크로스오버니 무슨 뭐 트로트니 이런 장르를 떠나서 이 사람은 순수한 음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량을 넓혀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순수인 척하지만 사실은 다른 영역으로 자꾸 넘나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격히 가빠졌어요. 어떻게 해다 테너 김호중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됐죠? 난 그게 굉장한 발굴이라고 봐요. 테너 김호중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가 학교였을 때인가 길을 걷다가 어디 삼성전자 대리점이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막 어떤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성숙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성악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딱 봤어요. 웬 교복 입은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 누구야?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고등학생 김호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야, 고등학생이 노래를 저렇게 불러?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래가지고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이후에 한 소식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뭐 잊어버렸지 모르도. 한 10년 정도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반 트로트 경연대회 그 친구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성악하는 친구가 여기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트로트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테너 김호중에 대해서 팬이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근데 어마어마하던데요. 어마어마한 팬덤이 형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김호중이 부르는 트롯은 다른 트로트 가수가 하는 거랑 다르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가수가 부르는 트로트와 성악적인 훈련이 된 사람이 부르는 트로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이 빠지신 거예요. 그런 성악적인 그 테크닉으로 가미된 노래에 빠지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김호중이 하는 클래식까지도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거기서 또 놀랐어요. 거기서 저도 그 한 사람의 팬덤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려 테너 김호중이 낸 클래식 음반이요, 100만 장 넘게 팔렸어요. 100만 장이었나? 네,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10만 장이었나? 아니요. 100만 장. 100만 장이 넘게 팔렸죠. 맞다. 100만 장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테너 김호중을 다시 이제 봤죠. 저도 사실은 교복 입고 나왔을 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잊어버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너무 유명해가지고, 물론 그게 장르가 트로트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 그냥 트로트로 갔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은 안 갔다가 네. 아니 노래를 이 오페라를 부르든 가곡 부르든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네. 아, 저 테너 김호중은 여전히 클래식 가수구나. 네. 이걸 알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의견을 같이 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서 네. 그냥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김호중이 구사하는 이태리적인 뉘앙스 노래할 때 구사하는 이태리적인 뉘앙스는 아주 정말 천부적이다. 그러니까, 뭐 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허철 단장님이 어쨌든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머지않아 제대로 하겠지만 우리 김호중 테너 김호중 만날 기회가 있겠죠. 자, 끝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자 그렇다면은 2022년도에 테너 김호중을 어떻게 오페라에 세운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겠지만 그거 이외에 예. 혹시 A1 아르떼가 2022년도에 뭐 어느 정도 뭐 공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연들을 개최할 계획인가요? 근데 참 이 우리나라 공연 시스템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 시스템이잖아요. 대관. 저희가 기획을 세워도 대관이 부결이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시 기획을 세워서 대관을 다시 해야 되고 맞아요. 그게 승인이 나면 진행이 되지만 부결이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 제가 대관하기가 지금 그 너무 일을 계속 힘들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 해봐야죠 뭐. 해봐야죠. 부결이 돼도 또 두드려보고 해서 해야죠. 또 두들겨보고 네, 해서 네. 지금 뭐 또 승인이 나는 공연도 있고 네. 다시 또 부결이 되는 공연도 있고 막 그렇긴 하는데 네,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해야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감히 예상하건대 우리 허철 단장님 예술 감독으로 있는 A1 아르떼 네. 아르떼가 앞으로 기획, 엔터테인먼트 또 에이전시 네. 이런 세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최고의 예술 회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뭐 다른 기획사들 뭐 이 얘기 들으면 좀 질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상이 맞겠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서울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방 공연 계획도 많이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세우고 지금 여기서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A1 아르떼가 공연하는 그 공연은 정말 보증 수표 같이 오케이. 믿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는 또 월간 리뷰 쿠스테이지 김종석이기 아유, 때문에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허철 단장님 1월 우리 동주가 1월 27일입니다. 27일 저녁 7시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 그 공연을 기대하면서 네.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